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동네 이름 비컨스필드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5월 19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은 비컨스필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2006년으로 돌아가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5월 이때쯤에 호주나 뉴질랜드에 사셨던 분들은 혹시 한국에서도 이 소식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녁마다 어떤 같은 시골 동네에 대한 소식이 매일 나오고 있는 거를 한 2주 동안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태즈메니아에 있는 어떤 광산에 대한 소식이었었죠. 2006년 4월 25일 광산 어느 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당시에 17명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너졌으니까 얼른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밖에 나와서 인원 파악을 해보니까 뭐 14 번호 끝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7명이 원래 거기 들어갔었는데 나와 보니까 14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아, 3명이 행방불명이구나. 그때부터 뭐 이 사람들과 추가 인원들이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실종된 3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실종자 3명 중에 한 사람, 레리, 이 사람 당시에 44살이었다는데, 그 사람을 찾았는데 이제 보니까 사망한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좀 상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사고가 나고 나서 6일 뒤에, 그러니까 수색이 시작되고 나서 6일 뒤에 그 속에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2명의 사람이죠. 브렌트라는 사람이랑 터드라는 사람이 당시에 37, 34 뭐 이런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제 수색조가 듣게 되고, 그리고 또 구조를 하러 온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 안에 갇혀 있는 2사람이 듣게 되었죠. 이때 뭐 엄청 반갑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있던 장소가 아주 아슬아슬한 장소여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 사람들을 꺼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직경 9cm짜리 파이프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뭐 음식도 넣어주고 물도 넣어주고 카메라도 넣어주고 뭐 편지도 들어가고 그런 걸 한 것이죠. 그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파이프고 나중에는 제대로 거기까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건드리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거기까지 제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은 처음 사고가 나고 난 뒤 2주 뒤였다고 합니다. 그 나오는 장면, 그 장면 아마 전 세계 뉴스에 나갔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녹음을 하려고 다시 그때 장면을 보니까 지금 봐도 뭉클하더라고요. 그날이 있고 나서 13년 뒤인 작년에 2019년에 호주 어느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죠. 이제 뭐 당시에는 사람만 나가면 다시 정상적인 삶이 있을 줄 알았으나,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있었던 그 경험 때문에 나온 뒤의 삶이 뭐 부드럽지 않죠. 특히 정신적으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녹음을 하려고 뭐 이 사건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뭐 한편으로는 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의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하려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유지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노래를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이제 이 2사람은 같이 아는 노래가 뭐 케니 로저스의 무슨 무슨 노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불렀다고 해요. 저도 그걸 보고 만일 제가 저의 동료 중 어느 한 사람과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참 그 노래를 정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뭐 너 돌아와요 부산항이 알아? 그러면 누가 그걸 안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반대로 그 사람이 선곡한 무슨 호주 가수의 노래 저 뭐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우리가 모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일을 할 만한 음악적인 소양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것이 이 사건의 교훈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녹음의 제목이 비컨스필드인데 왜 이 광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광산 이름이 바로 비컨스필드 광산이기 때문이죠. 거기는 금광이었다고 하는데, 그 금광 이름이 비컨스필드 광산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그 동네 이름이 또 비컨스필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요새 한국 뉴스에 보면 성산동이 많이 나오던데, 만약에 성산동에 이발소가 있으면 성산 이발소, 뭐 양장점이 있다면 성산 양장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컨스필드에 있는 광산은 비컨스필드 광산인 것이죠.
이 녹음을 시드니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컨스필드 우리 동네에도 비컨스필드라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은 별로 공항에 갈 일이 없지만 공항에 갈 때 북쪽이나 서쪽에서 공항에 간다면 그린 스퀘어라는 전철역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비컨스필드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컨스필드는 시드니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녹음을 하기 전에 혹시 비컨스필드가 빅토리아에도 있는가 하고 봤더니 빅토리아에도 비컨스필드가 멜번 동남쪽에 멜번 시내에서 40몇 킬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도 비컨스필드가 있군요. 여기까지의 녹음을 통해 우리는 호주 안에 비컨스필드가 최소한 3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즈메니아에도 하나 있고 시드니에도 하나 있고 멜번에도 하나 있어요. 제가 재미로 이 우편 번호를 찾아봤더니 태즈메니아에 있는 거는 7270 비컨스필드죠. 그 다음에 시드니에 있는 거는 2015 비컨스필드이고 멜번에 있는 것은 3807 비컨스필드라는 거예요. 이 7270, 2015, 3807은 각각 다른 3명의 혹은 2명의 비컨스필드라는 사람으로부터 뭐 이것도 사람이겠죠. 누군가의 이름으로부터 각각 왔을까요? 아니면 어딘가 혹은 언젠가에 존재했던 한 사람의 비컨스필드로부터 왔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녹음과는 반대의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핏 스트리트를 할 때는 그 핏 스트리트가 있고 후보가 될 만한 사람 3명을 정해서 그 중에 누구의 이름을 딴 것인가 그런 걸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비컨스필드가 3군데에 있는데 거기에 몇 사람의 비컨스필드라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까? 만일 한 명이라면 누구일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귀족 칭호로서 비컨스필드 백작 이런 칭호를 받게 된 영국 수상을 2번 하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죠. 벤자민 디즈레일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 그 사람의 인생의 2개의 시기, 하나는 20대, 하나는 70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804년에 태어났고요. 우리가 다룬 많은 사람들과 달리 대학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특이한 게 유태인인데 이 자기네 아버지가 그 유태인들이 가는 교회, 주이시 시너고그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한번 대판 싸우고 이제 우리는 저런 종교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들 영국 국교회에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좀 특이한 사람이죠. 유태인으로서는. 이 사람 정치가 였을 때 노동자들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요즘 하는 말로 치면 주택융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도 돈을 빌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고용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고용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들도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그 다음에 마약 같은 건 팔지 마라 또 이런 법을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 영화에 보면 왜 길이 엄청 더럽잖아요. 근데 그게 하도 더러워가지고 이 사람이 1875년에 Public Health Act 공공보건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영국을 그때부터 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웹페이지 thecrownchronicles.co.uk 거기에 역사안에 본 어떤 글에 따르면 sanitary condition 보건 상태 that made Britain the cleanest country in the world at that time. 당시에 영국을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그런 일을 했고 당시에 영국의 외교를 생각해 보시면 뭐 영국이 힘센 제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벤자민 디즈레일리.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사람의 20대와 그 사람의 70대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 사람의 20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17살 때 무슨 법률 회사에서 심부름하는 젊은이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잘 되면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 바닥에서 몇 년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20살 때 이건 좀 아니야.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변호사가 되는 계획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24년 이 사람은 20살 때죠. 이 사람 뭔가 하는데 이 사람에게 당시에 충분히 자극적으로 느껴졌던 주제가 바로 주식 투자였습니다. 당시에 남미에서 개발하는 광산에 영국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게 당시에 좀 인기가 있었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20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빌립니다. 누구누구한테 빌렸다고도 나오는데 그 사람 우리가 못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젊은이가
그것도 유태인 젊은이가, 흔히 유태인은 돈을 빌려주는 그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빌리는 유태인 젊은이가 되어서 돈을 당시에 7천 파운드를 빌렸다고 하는데, 이런 투자 결말이 어떻게 납니까? 이 사람이 이걸로 해서 성공했으면 그냥 뭐 부드럽게 살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날립니다. 당시에 7천 파운드, 그러니까 1824년 25년에 7천 파운드는 2018년 가치로는 79만 1000 파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 계산해 보면 호주 돈으로 한 뭐 1.4에서 한 1.5 밀리언, 한국 돈으로 하면 뭐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그쯤 되는 거죠. 그거를 20살 때 빚을 그만큼 팍 지고 그때부터 이제 빚을 갚느라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언제 다 갚느냐 하면 그때부터 갚기 시작해서 1849년, 이 사람 40대 중반이 돼서야 다 이제 갚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에 투자를 하고 그것의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의 가격을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노력을 하죠.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친구 이름이 존 머리라는데, 그 사람이 신문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친구를 찾아가서, 아버지 친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 그 아저씨를 꼬드겨서 신문 사업을 하게 했다고 해요.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가 뭐 직접적으로 그 말이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실들을 근거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재구성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저씨 꼭 그 신문을 만드세요. 그 만드시면 제가 투자도 하고요. 우리 그 좋은 신문 한번 만들어서 지금 더 타임즈가 독점하고 있는 영국의 신문계를 양분하여 영국 사람들에게 눈과 귀가 되는 그런 좋은 신문 한번 만듭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신문이 만들어져서, 그 신문의 이름이 The Representative, 대표, 그런 게 이름이었다는데, 그게 뭘 했다고 여기 적혀 있느냐면 The new paper promoted the mines,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신문이 하는 일은 그 광산에 대한 선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남미에 있는 광산 좋은 투자야. 이런 거 하고 promoted the mines and those politicians who supported them. 또 그 영국에 있는 정치가들 중에 우리가 남미에 있는 광산 투자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도 신문에 많이 실어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투자가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투자도 망하고 이 신문도 망하고 양쪽으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결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자기 아버지 친구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일단락 결말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해인 1826년에 어떤 소설이 발표됩니다. 소설의 제목은 비비언 그레이라는 소설이에요. 비비언 그레이라는 소설의 내용은 뭐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비비언 그레이를 설명한 것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he plot, 그 줄거리, is commonly considered to be, 뭐라고들 흔히 생각하느냐 하면 retelling of Disraeli's involvement, 디즈레일리가 무엇에 관련된 것에 대한 스토리를 다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존 머리, 이 사람 아버지 친구 이름이죠. In the publication and failure, 어떤 것을 출판하고 그것이 실패하는 과정인데, 무엇의 출판이고 무엇의 실패냐 하면 of a new newspaper, The Representative. 이거 아까 그 신문의 이름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 신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발행되었으며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막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그게 이 소설의 줄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재밌어 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설을 누가 썼을까? 근데 이 소설이 익명으로 나와요. 출판사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만 그 소설을 쓴 사람, 그러니까 그 소설가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누가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하면서 그거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소설을 자세히 보다 보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책을 자세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이 일부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틀린 문장이라기보다는 뭐 다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랑은 다른 거죠. 여기 그런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 책에서 나온 예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틀리는 예가 나와 있다는데, 이런 거를 솔리시즘이라고 부른답니다. 문법적인 실수 혹은 문법적인 오류인 것이죠. 여기 예가 몇 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복 부정.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읽으면 She can hardly sleep. 이거 그 여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hardly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can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She can hardly sleep. 원래는 she can hardly sleep이라고 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요거는 문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옳지 않잖아. 그런 게 사람들의 글 속에 존재하는데 그 책에도 그게 일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관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조사해 본 결과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다른 글에서도 그렇게 틀리는 것을 이 소설 속에서도 그렇게 틀리는구나라는 공통점을 찾기 시작해서 결국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벤자민 디즈레일리에 대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발간된 소설 비비언 그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Disraeli was unmasked. 디즈레일리는 발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어지게 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As the author. 디즈레일리가 그 책의 지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and he was widely criticized. 그런 내용을 그런 식으로 책에 마치 남이 쓴다는 듯이 적는다는 게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난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난하게 되었지만 이 키위랑 호주 과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스토리가 얼마나 참 그럴듯합니까? 남미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좀 더 좋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신문을 발간을 한 뒤 그것이 둘 다 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소설을 씀으로써 또 어떻게 좀 복구를 해보자 하는 이 노력 얼마나 일관됩니까? 집요하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기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의 결과가 좋게 되게 하기 위해서 출판물을 간행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그것에 대한 글을 써서 이렇게 계속 복기를 하는 그런 걸 누가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22살 때 그렇게 한 거죠. 이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쓴 소설책 비비언 그레이를 소개하는 설명하는 그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Vivian Gray influenced Oscar Wilde. 비비언 그레이란 이 소설이 오스카 와일드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 또 키위랑 호주 과자를 이미 한번 다녀가신 인물이죠. 이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2019년 2월 17일에 올라간 녹음 루바이아트와 서머턴 맨 두 번째 녹음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죠. 거기에 뭐 영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작가이며 그 다음에 빅토리안 모랄리티 그런 거에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다 그런 얘기로 나오는 그 오스카 와일드 그 오스카 와일드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In the writing of his novel The Picture of Dorian Gray 그 오스카 와일드가 소설을 딱 한 권 쓰는데 다른 장르를 쓰죠. 희곡을 주로 쓰죠. 그런데 하여튼 그 소설의 제목이 The Picture of Dorian Gray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도리안 그레이의 아이디어가 혹은 그 영향이 이 비비언 그레이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비비언 그레이를 소개하는 설명하는 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비언 그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20대 얘기가 좀 더 남았는데요. 제가 이 녹음을 하면서 이 많은 영국 할아버지들 사진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핏 주변에 사람들 잔뜩 있는데 그 사람들 사진 보고 아니면 뭐 오렌지공 윌리엄 주변에 영국 사람들 사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 사진, 벤자민 디즈레일리 사진을 보고 이 사람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혹은 다른 할아버지들은 다 엄숙하게 생겼습니다. 뭐 권위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혹은 그 사진이 없던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결국 자기를 소개하는 페이지에 나중에 쓰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딱 보면 무슨 뭐 음악가 아니면 뭐 이 사람 정말 소설가니까 소설가 좀 그쪽 방면인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당시에 이 사람 이 투자 사건이 있고 나서 뭐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신경쇠약으로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건 시달린 것이고 그 사람이 당시에 뭐로 유명했느냐 여기 나온 대로 읽으면 dandified dress 옷을 멋지게 입는 거예요. 멋부리게 옷을 입고 그 사람 또 뭐라고 적혀있느냐면은 exotic good looks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좀 그럴듯하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 사람의 외모 덕분에 그 사람이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엄청 인기가 많아져서 당시에 유명한 파티라면 꼭 그 사람이 초대되어 갔고, 따라서 유명한 사람들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삶을 20대부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전혀 무슨 뭐 제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는 노회한 정치가 이런 조짐이 보이지 않죠. 20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지만 70대가 되면 색깔이 다릅니다. 이 사람의 삶의 색깔이 다른데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70대 혹은 이 사람이 수상할 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은 이 사람보다 15살 아래입니다. 1819년에 태어나서 20살이 되기 전에 여왕이 돼가지고 60년 이상 동안 여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인데, 이 여왕에게 일어난 아주 큰 사건은 남편이 죽는 거였어요. 1861년. 이 여왕이 40대 초반일 때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후에는 이 여왕이 공적인 삶에서 아주 거리를 많이 둬요. 그래갖고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여기 나온 문장을 하나 읽으면요. 여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thecrownchronicles.co.uk라는 웹페이지고요. 무슨 역사에 대한 걸 다루는 데죠.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Colorful character Benjamin Disraeli, Queen Victoria, Loyal Prime Minister.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왕 남편이 1861년에 죽고 나서 여왕은 이제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문장 하나 읽겠습니다. Victoria had largely retreated from public view. 이랬다는 거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행사,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Meeting her government officials only in private. 혹시 정부에서 일하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불러다가 잠깐 만나고 그 사람 돌려보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61년부터 여왕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68년에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수상이 됩니다. 그 사람 수상을 2번 하는데, 한 번은 68년부터, 그 다음에는 74년부터 이렇게 수상을 해요. 그 사람이 수상이 되었더니 여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The only government official she agreed to be seen in public with.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있어도 괜찮다. 그런 사람.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Was Disraeli. 디즈레일리와 함께 있는 모습이라면 괜찮아. 여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이겁니다. This was arguably evidence of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두 사람이 친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디즈레일리가 처음 수상이 되고 나서 13년 뒤 1881년이 되면 이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61년부터 여왕이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더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슬픔을 표시하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아, 남편이 한 번 더 죽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런 걸 들으면 이제 사람들은 분명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 위에다가 여왕이 보낸 꽃을 얹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꽃이라는 것은 그 프림로즈라는 꽃이라는데, 그 꽃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꽃이 아니라 이 공무로, 이 사람이 벤자민 디즈레일 수상이 여왕을 만나러 갈 때면 그 공무로 가는데 갈 때마다 꽃을 들고 가서 여왕한테 선물로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벤자민 디즈레일리, 소설 쓰는 정치가가 자기한테 꽃을 주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달랐겠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조합인지를 이런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여왕은 자라날 때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친척은 전부 왕족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옆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인 삶을 살아왔는데, 디즈레일리를 딱 만나니까 디즈레일리는 뭐 귀족도 아니라고 하지, 뭐 전쟁 영웅도 아니라고 하지, 게다가 이 사람이 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퍼블릭 스쿨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냥 동네 아저씨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배경이 너무 다른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아예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퍼나를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이 디즈레일리가 여왕을 기쁘게 해주려고 한 다른 행동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여왕한테 말해준 거예요. 아, 러시아는 말이야, 영 시원찮은 나라인데 왜 러시아의 우두머리는
황제이고 반면에 빅토리아는 퀸이냐, 내가 바꿔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법을 통과시켜요. 디즈레일리가 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여왕의 공식 명칭은 Emperor of India, 인디아의 황제이며 and the British Empire, 그리고 영국 제국의 황제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여왕님은 그냥 퀸이 아니야, 사실 황제야, 이렇게 했더니 뭐 말은 안 했겠지만 빅토리아 여왕이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두 사람의 친한 관계를 설명하는 요소라는 거죠. 이렇게 두 사람이 친한데 벤자민 디즈레일리를 선거에서 물리치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 수상이 되어서 여왕한테 오면 그 여왕 그 사람 엄청 싫어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글래드스톤. 윌리엄 글래드스톤은 수상을 4번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데 그 영국 수상 관저에다가 과거 수상 그림 사진을 이런 걸 다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그림,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걸어놓은 그런 그림이 윌리엄 글래드스톤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디즈레일리를 이어서 수상이 돼가지고 오니까 여왕은 별로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런데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좀 더욱이 좀 심하게 좀 재미없게 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왕을 만나서 말한 것을 가지고 여왕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사람은 글래드스톤은 나한테 말할 때 꼭 무슨 공청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말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문장을 읽겠습니다. 이 여왕이 한 말이에요. Queen Victoria famously said of Gladstone. 글래드스톤에 대해서 퀸 빅토리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he는 글래드스톤이죠. He speaks to me as if I were a public meeting. 여왕인 내가 무슨 공청회라도 된다는 듯이 그런 투로 나에게 말을 해요. 그게 여왕이 한 말이고요. 그리고 국제 질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고 아주 피곤하겠죠. 그런 걸 들으면 여왕이 어떻게 느끼느냐, 여기 두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tedious, 지루하고 tiresome, 짜증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글래드스톤이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디즈레일리와 글래드스톤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심한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고, 빅토리아 여왕도 글래드스톤을 싫어하니까 디즈레일리와 빅토리아 여왕이 함께 있었을 때는 아마 글래드스톤이 좋은 안주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만 더 다루고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혹은 영국의 외교가 고민했던 큰 그런 주제를 이스턴 퀘스천이라고 부른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 오토만 제국이, 지금 터키의 전신이죠. 오토만 제국이 서서히 약해져 가는 과정에서 점점 힘이 세지는 러시아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었다는데 1878년에 유럽의 강대국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어떤 결판을 내는 그 자리에 디즈레일리가 가가지고 영국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의 힘을 제압하고 뭐 그렇게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디즈레일리를 설명하는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is diplomatic victory, 이러한 외교적인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하면 over Russia, 러시아에 대한 승리는 established Disraeli as one of Europe's leading statesmen.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디즈레일리가 유럽에서 아주 뛰어난 정치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장소가 베를린이었다는데, 독일의 베를린이었다는데 이 일을 하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디즈레일리가.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겠죠. 그 칭찬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왕이죠. 그래서 여왕이 디즈레일리가 이거를 하고 왔을 때 디즈레일리를 자기들끼리 있을 때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걸 받아주세요 하고 제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 그때까지 백작을 하고 있었는데 백작 하지 말고 공작, 제일 높은 공작을 지금부터 하시라고 그랬더니 디즈레일리가 난 그런 건 싫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뭐 새로운 자귀를 받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훈장이라도 하나 받으세요. 그래서 그때 훈장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태즈메니아에 있는 금광에서 시작한 비컨스필드에 대한 이야기, 19세기 영국 정치가 소설가 벤자민 디즈레일리에 대한 이야기,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